교수님, 저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어차피 저는 혼자였어요. 그런데 한국이 궁금해졌어요. IQ 180을 자랑하는 MIT 공대에 다니는 캐나다인 천재 소녀가 갑작스레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왜 갑작스레 한국을 택했냐고요? 그것은 바로 한글 때문이었습니다. 그 전에 1초밖에 안 걸리는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외로운 천재, 트리시 할리스. 저는 트리시 할리스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태어나 자란 13살의 소녀죠. 사람들은 저를 두고 천재라고 부릅니다. IQ는 180, 언론에서는 그 숫자 하나로 제 존재를 정의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끔 그 숫자가 제게 족쇄처럼 느껴집니다. 누군가는 그 숫자를 부러워하지만 제겐 그것이 벽이었고 감옥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유치원에서는 선생님보다 먼저 철학책을 읽었고 초등학교 1학년이 되자 교실이 너무 느리고 답답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교과서보단 대학생 언니가 읽는 물리학 교재가 더 흥미로웠고 동화책보다는 라마누잔의 정리와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더 제겐 친숙했죠. 그래서 부모님은 결국 제게 홈스쿨링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홈스쿨링은 처음엔 자유로웠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책 속에서 놀았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나씩 익혀나갔고 10살에는 대학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세계적인 수학자들과 이메일을 주고받기도 했고 MIT 교수와 온라인 세미나도 열었습니다. 그렇게 지적 호기심은 채워졌지만 제 안의 마음은 점점 텅 비어갔습니다. 친구라는 단어는 저에겐 낯설었습니다. 또래 아이들과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 놀이터에서 뛰어놀던 기억도 없습니다. 제게 친구란 책장이었고 수학 공식이었으며 실험 노트였습니다. 점점 저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법을 잊어갔고 감정이라는 것을 분석하고 해석하려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은 제 방 거울 앞에서 미소를 연습하던 날이었습니다. 아무리 웃어보려 해도 입꼬리는 움직이지 않았고 눈빛은 생기를 잃은 채 허공을 바라보았죠.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나는 웃는 법을 잊어버렸구나라고요. 언론에서는 제가 미래의 노벨상 수상자가 될 거라고 캐나다 과학계를 이끌 수재라고 극찬했지만 정작 제 안의 공허함은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도 절 사랑하셨지만 제가 무엇에 외로워하는지, 무엇을 그리워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때때로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 세상 어딘가에 나와 같은 질문을 가진 아이가 있을까? 지식 말고 마음으로 나를 이해해줄 사람은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마다 저는 단절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는 너무 빨리 이해했고 너무 많은 것을 미리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화는 늘 조용히 끝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웃음을 잃어버린 채 정답만을 좇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지식은 점점 쌓였지만 그 지식이 저를 따뜻하게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차가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고 그 사실이 슬프다는 감정조차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를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이끌어줄 언어와 만나게 되었죠. 그 언어의 이름은 한글이었습니다. MIT의 교실에서 만난 한 사람. 13살의 나이에 저는 MIT에 입학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는 운이 좋구나, 천재는 다르구나라며 박수와 시선을 보냈지만 저는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라는 걸 곧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제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저는 도서관 한 구석에서 혼자 식사를 하며 논문을 읽는 삶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고요했고 단조로웠고 외로웠습니다.
실험실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에서 논문을 정리하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교양 과목을 하나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수강 신청 오류였지만 그 수업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강의 제목은 언어와 인지의 진화. 그리고 그 수업의 첫 번째 강연자는 박영훈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는 MIT 언어학부에서 동양 문자 체계를 연구하는 교수였고, 그날의 주제는 다소 생소했습니다. 한글, 인류 마지막 문자 혁명. 한글. 저는 그 단어조차도 낯설었습니다. 한국. 솔직히 말하면 북한과 혼동될 정도로 무지했죠. 그런데 교수님의 첫마디가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한글은 인류가 가장 늦게 탄생시킨 문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가장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구조를 갖췄습니다. 무엇보다 이 문자는 권력자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배울 수 없던 이들을 위해 왕이 직접 창제한 문자죠. 그 순간 제 마음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자라는 개념은 저에게 수학 공식처럼 딱딱한 대상이었는데, 따뜻한 문자라는 표현이 낯설면서도 너무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라니, 알파벳은 로마 제국의 유산이었고, 중국의 한자는 신분의 상징이었으며, 일본의 가나는 여성의 필기로 시작된 것이었지만, 이 한글은 처음부터 보통 사람을 위한 도구였다는 말에 저는 묘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날 강연이 끝난 뒤 저는 강의실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제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고 교수님께 다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글이 정말 그렇게 특별한 문자인가요? 박 교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셨습니다. 네, 트리시. 한글은 단순히 글자가 아닙니다. 한민족의 철학, 과학, 그리고 마음이 담긴 체계입니다. 그 대답이 저의 모든 질문을 잠재웠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저를 지적 흥미가 아니라 인간적인 감정으로 움직이게 만든 대상을 만났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온 저는 제 컴퓨터로 훈민정음이라는 단어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세종대왕, 지편전, 의문학 이론, 천지인 철학, 잠오음 구조 등을 밤새도록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한 문장을 외울 때마다 무의미한 수식어처럼 느껴졌던 글자들이 이번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책을 덮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질문이 떠올랐고 가슴은 이유 모를 따뜻함으로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연구하고 싶어. 공허하던 저의 삶에 무언가 의미가 생기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숫자가 아닌 이야기였고 수식이 아닌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글이라는 제가 이제껏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던 세계가 서 있었습니다. MIT를 떠나 한국으로. 박영훈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제 하루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채워졌습니다. 더 이상 수학 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쓰지 않았고 최신 유전자 편집 논문을 해석하는데도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대신 저는 한국어 교재를 뒤지고 훈민정음 해례본의 번역서를 구했고 한글의 철학에 대해 교수님과 긴 대화를 나누는데 몰두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언어를 기록하기 위한 기호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자 이상의 어떤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발성기관을 관찰하고 의문학적 체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백성이 쉽게 익히도록 구성되었다는 철학은 저를 완전히 매료시켰습니다. 세종대왕이라는 존재는 역사 속 왕이 아닌 마치 시대를 앞서간 발명가이자 인류학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를 존경하게 되었고 동시에 부끄러워졌습니다. 지금껏 그렇게 똑똑하다고 자부해왔던 제가 이런 문명의 정수를 모르고 살아왔다는 사실이 참으로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MIT의 차가운 강의실에서 저보다 10살 많은 대학원생들 사이에 끼어 외로움을 감추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문자에 담긴 위대한 정신을 만든 나라를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역사 속에서 이 문자를 만들어냈는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루는 교수님 연구실에 찾아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 저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그 문자를 만든 나라가 어떤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직접 보고 싶어요. 교수님은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 결정, 너답네. 트리시. 책으로만 이해하려 하지 않고 몸으로 부딪히려는 너의 태도가 나는 좋다. 그 문자를 만든 땅은 그만큼 너에게도 많은 걸 보여줄 거야.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부모님과도 상의한 끝에 MIT에 휴학계를 제출했고 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처음으로 캐나다와 미국을 벗어나 진짜 새로운 세계를 향해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도착지는 인천국제공항.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은 마치 전자회로처럼 복잡하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여기가 한글을 만든 나라구나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진 첫 인상은 질서, 정리, 그리고 조용한 속도감이었습니다. 모든 안내 표지에 한글과 영어가 함께 쓰여 있었고 직원들은 낯선 외국인인 저에게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며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처음엔 서울의 속도와 복잡함에 조금은 당황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외국인을 위한 국제학교에 등록했고 본격적으로 한국어와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는 처음엔 어려웠지만 글자의 체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결합, 받침이라는 개념, 그리고 글자 하나에 하나의 소리를 담아내는 방식은 너무나 정돈되어 있었고 과학적이었습니다. 언어학적 관점에서도 인지과학적 관점에서도 저는 한글이야말로 기능성과 감성을 동시에 갖춘 문자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이 즐거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고 그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었습니다. 시장의 할머니부터 카페의 아르바이트생, 학교 선생님까지 모두가 저를 트리시 학생이라 부르며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가졌던 막연한 무지와 편견이 사람들과의 작은 인사와 눈빛 속에서 하나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루는 버스를 잘못 타고 엉뚱한 동네로 간 적이 있었는데 한 아주머니가 저를 손수 지하철역까지 안내해 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는데 손짓과 눈빛으로 저를 도와주셨죠. 그날 밤 저는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글은 따뜻한 문자고 한국은 그 따뜻함을 품은 나라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전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 광화문을 향해 인사를 합니다. 제가 걷고 말하고 배우는 이 모든 여정이 그분의 선물 같기 때문입니다. 세종대왕과의 만남. 한국에서의 삶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 자신을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불안했습니다. 제가 가진 이 지나친 지능이 또다시 저를 고립시키진 않을까, 또래 친구들이 저를 부담스러워하거나 외계인처럼 보진 않을까 그런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니는 외국인 국제학교의 친구들은 저를 트리쉬라고만 불러주었고, 제가 한국어 문장을 더듬더듬 읽을 때면 와, 진짜 잘한다. 너 발음 너무 귀엽다. 하고 웃어주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순간조차 웃음과 손짓으로 채워졌고, 저는 그 안에서 처음으로 소속감이라는 감정을 배웠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사회 수업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교과서에 한 인물이 나왔습니다. 조선 제4대 왕, 세종대왕.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고, 솔직히 한 나라의 왕이 제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설명이 시작되자마자 저는 숨을 죽이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종대왕은 1443년 백성들이 한자를 익히지 못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보고 스스로 문자를 만들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은 단순한 발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식의 독점을 무너뜨리고 누구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대를 여는 혁명이었습니다. 선생님은 판서 중 한 명이 백성이 문자를 알면 위아래 질서가 무너집니다라고 반대했지만 세종대왕은 이렇게 말하며 그들의 의견을 눌렀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문자를 만든 것은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데 그를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안타까워서이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과학적이기 위해 태어난 문자, 그것이 사랑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이 얼마나 위대한 조합인가요? 제가 알고 있던 수많은 언어 중 어느 것도 이런 서사를 가진 문자는 없었습니다. 로마자도, 키릴 문자도, 아랍 문자도 대부분은 지배자와 종교, 권력의 도구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한글은 그 시작부터 누군가를 위하여 만들어진 문자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같이 세종대왕에 대해 검색하고 다큐멘터리를 찾아보며 공부했습니다. 제가 가장 감탄했던 건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단순히 문자를 만들고 끝낸 게 아니라 그 원리와 철학, 제작 배경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책이라니. 인간의 언어기관을 바탕으로 자음을 설계하고 천지인을 바탕으로 모음을 만든다는 원리는 단순히 논리적이라기보다 철학적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왕은 문자학자이자 인류학자이자 심리학자였을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세종대왕이라는 인물에게 인간적인 애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쟁을 통해 나라를 키운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할 수 없던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만들어준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처럼 혼자 공부하며 아무에게도 감정을 말할 수 없었던 소녀에게 굉장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한글에 빠져 있는지 궁금해했어요. 저는 영어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Because this language was not made to dominate, but to embrace. 이 언어는 지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품기 위해 만들어졌다고요. 점점 한국어가 제게는 그저 외국어가 아니라 가슴으로 배워야 할 언어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밤 저는 일기를 한국어로 써보려 노력했고, 처음엔 오늘은 김밥을 먹었다 같은 짧은 문장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오늘은 내가 조금 외롭다고 느꼈다 같은 감정을 담기 시작했어요. 언어는 사고를 담는 그릇이라는 말을 이제야 진짜로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세종대왕께서 만들고자 했던 세상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누구도 언어에서 배제되지 않고 누구나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세상. 말이 가진 힘, 글자가 가진 정의감,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지식의 공유. 그 모든 것을 가슴으로 느끼며 저는 이렇게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그게 제가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한글,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한국어는 그저 새로운 외국어일 뿐이었습니다. 낯설고 어렵고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 도무지 감정이라는 걸 담아낼 수 있으리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언어를 도구라고 배웠습니다. 정보를 전달하고 지식을 교환하고 사고를 구성하는 수단. 하지만 한국에서의 삶은 제게 전혀 다른 차원의 언어, 그리고 전혀 다른 의미의 소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단어가 있어요. 괜찮아.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용서이자 이해이고 조용한 연대감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저의 어눌한 발음을 들으며 웃지도 않고 실수를 감싸주며 괜찮아, 트리시. 우리도 틀릴 때 많아.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언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안아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고마워라는 말.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자주 아주 진심 어린 목소리로 건넸습니다. 교실에서 책을 빌려줬을 때 제가 한국어로 된 숙제를 도와달라고 말했을 때 친구들은 꼭 고마워라고 말했습니다. 단지 예의의 표현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땡스라는 단어와는 달랐어요. 고마워는 입안에 담고 꺼내는 순간 입술을 닫고 마음을 열게 만드는 단어였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낯선 아이가 아닙니다. 저는 토픽 6급을 취득했고 뉴스도 보고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도 즐기며 한국 친구들과 감정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어로 웃고 한국어로 울고 한국어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머리로 접근했던 언어였습니다. 한글의 과학성과 체계성, 의문론적 구조와 조형 원리를 분석하면서 저는 만족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 가슴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힘들 때 힘내라고 말할 수 있고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많이 걱정돼요라고 한국어로 말했을 때 저는 그 언어 안에 담긴 정서적 울림이 얼마나 깊은지 체험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코드가 아니라 영혼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미국으로 돌아와 다시 MIT 캠퍼스에 있지만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박영훈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 저는 제 인생 첫 번째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문자 이상의 문자 한글이 인간 연결성에 미치는 정서적 영향입니다. 저는 이 논문에서 단순히 한글의 의문학적 완성도나 구조적 과학성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한글이 어떻게 인간의 감정을 담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고립된 존재를 하나의 공동체로 이끄는지를 탐구하고자 합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저는 새로운 언어를 배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간이 되었습니다.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법을 배웠고 소통이라는 것이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제게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기를 가진 존재였고 언어라는 것의 정의를 다시 쓰게 만든 존재였습니다. 가끔 거울 앞에 서서 웃는 연습을 하던 그 소녀가 떠오릅니다. 지금 저는 거울 없이도 웃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마음을 담아 사람들과 함께. 나는 이제 사람입니다. 논문 초안의 마지막 장을 써내려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흰색 워드 화면 위에 제 손끝은 멈칫하며 긴 문장을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언어 그 이상이다. 감정을 나누는 도구이며 마음을 여는 열쇠이다. 그 순간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제 자신이 더 이상 고독한 학습 기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13살의 나이에 MIT에 들어와 혼자 도서관과 실험실을
전전하던 그 시절. 아무리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어도, 심지어 논문이 저널에 실려도 제 마음은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이 글 속에는 사람의 체온이 녹아 있습니다. 감정과 공감, 언어 너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한글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과학적으로 조합된 구조, 의문학적 정밀성, 발음 기관을 본뜬 자음의 원리, 그리고 천지인이라는 철학적 모음 구성까지. 그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는 논리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충격은 이 문자가 태어난 이유였습니다. 백성이 그를 몰라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니 이를 불쌍히 여겨 스스로 만들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그 구절을 읽으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식은 힘있는 자들의 도구였던 세상에서 지식의 문을 모든 이에게 열어주고자 했던 왕.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학문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며 진짜 학자는 가슴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요. 3년 전 한국으로 건너갔을 때의 저는 한국어의 자음조차 구분하지 못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어로 꿈을 꾸고 한국어로 감동을 받고 한국어로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괜찮아요라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압니다. 고마워요라는 표현에 담긴 인간적인 무게를 이해합니다. 이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존재와 존재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이자 저를 사람답게 만들어준 따뜻한 옷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3년은 제게 친구를, 추억을, 그리고 감정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사람이 있었고, 처음으로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누군가의 생일에 손편지를 써서 감동을 주었고, 명절에 친구의 가족과 함께 송편을 빚으며 진짜 가족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제 단지 IQ 180의 천재로 불리는 삶이 아닌 트리시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글이 있습니다. 한글은 저를 처음으로 인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남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단단한 논리 안에 따뜻한 온기를 담아 저에게 공감이라는 이름의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이제 제 삶의 방향은 뚜렷해졌습니다. 저는 언어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인간을 이해하는 철학자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 사이의 온기를 믿는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늘 한글이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추가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애국의 맛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